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뉴스 진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달 한 번씩 마지막 주 목요일 날에는 그 달에 있던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백분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주제는 최근에 가상자산 예치운용 서비스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인데요. 그에 관련돼서 지금까지 피해자 금액만 약 1,000억 원, 1,000명의 금액이 1,000억 원 이상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고 저희가 지금 한참 이슈인데요. 그와 관련돼서 금일 전문가들 모시고 오늘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문가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 교수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대학교의 남완우입니다. 홍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홍 대표님. 홍준 변호사입니다. 네. 회장님.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강성호 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펜버스의 황동우 대표입니다. 자, 저희가 일단은 하루인베스트 사건과 델리오는 현재 실질적으로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방송에 있었던 말들은 전문가들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먼저 밝혀드리며 이 방송을 보시는 피해자들 또는 관련자분들은 참고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델리오 하루인베스트 사건에 대해서 그 전반적인 시청자 여러분이나 전문가들 계시지만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큰 상황에서 전말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 대표님, 변호사님 입장으로서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2023년 6월 13일 오전 9시 40분에 하루인베스트가 공지를 올리고 전격적으로 우리가 투자자들이 맡겨놓은 가상자산에 이런 입출금을 중단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하루인베스트가 강남 사무실로 쓰고 있던 블루크래프터스 그리고 하루인베스트 임직원들의 출근을 중단하고 모든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사고가 있었나 이렇게 의심을 드는 상황이고 며칠 뒤에 하루인베스트는 공지를 올려 우리의 자산이 BNS 홀딩스라는 곳에 묶여 있는데 그곳이 허위 경영 보고서를 통해서 사기나 횡령 의혹이 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공지를 올린 채 계속해서 우리는 러브풀이 아니다 이렇게 소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하루인베스트에 자금을 맡겨놓은 델리오라는 곳에서도 자신의 입출금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경영을 정상화할 건지 아니면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돈을 돌려줄 것인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이거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공지만 나오는 상태입니다. 자, 일단 기업체의 입장이니까 펜버스의 황 대표님, 네. 같은 회사를 운영하시는 입장으로서 네.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사실 델리오하고 하루인베스트는 한국의 사실 대표적인 특히 이런 암호화폐나 디지털 자산 운용 혹은 스테이킹 보관으로는 대표적인 회사이고 특히 델리오 같은 경우는 지난 수년간의 비트코인 폭등과 폭락장을 견뎌가면서 굉장히 큰 체급을 키운 회사입니다. 특히 많은 시청자분들은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델리오를 단순 디지털 자산 운용 회사라고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2016, 17년 이때는 해외에 있던 채굴장들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채굴장에서 나오는 비트코인, 채굴장에서 나오는 이더리움을 관련해서 다시 또 운영을 하고 환전 업무도 하면서 사실 굉장히 체급이 키우면서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굉장히 대표적인 회사인데 하루아침에 이런 송사나 이런 안 좋은 언론들의 보도자료가 나오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을 사실 보고 있는 중인데 사실 이 부분이 작년부터 있었던 FTX나 루나 사태하고 전혀 무관한 사건이 아닌 한 맥락 속에서 사실 왔었고 현재 아직도 디파이, 그러니까 탈중앙 금융 혹은 이런 중앙화된 C파이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공격들, 의구심들이 아직까지 종식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보도자료들이나 이런 사건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 좀 다소 안타까운 상황이며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해결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좀 관망하는 입장입니다. 자, 회장님 그러면 일단은 회장님께서는 이쪽도 전문가로서 사태를 어떻게 보시는지 좀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죠.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첫 번째 부분인 경우는 작년도 11월 달에 파산한 세계 3위 FTX 파산을 계기로 말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요건으로 경제가 침체기잖아요. 그러면서 크립토 윈터가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에 소위 말하면은 코인이나 주식인 경우에 보면은 약세장에 장사가 없다 그러잖아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부분이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경우에는 이미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미루어 추정을 할 수 있을 정도라면 델리오 같은 경우는 매일마다 수치를 점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들은 사전에 몇 개월 전부터 추정, 예정을 하고 있었지만 그걸 언제 터뜨릴까 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다만 아까 말씀해 계셨지만은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델리오가 쌓은 브랜드 때문에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에 예견된 그리고 회사 자체에서도 그 상당히 알고 있었던 부분을 외부로 노출시키지 못했던 것으로 두 가지로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회장님께서는 이제 예견됐다라고 얘기를 하셨긴 했는데, 자, 이 자리에 또 어렵게 또 사실을 모셨습니다. 그 전주대학교 남 교수님, 예. 사실 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누구보다 더 많이 아시는 전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일단 간단하게 어떤 상황인지 좀 소개는 좀 말씀드려 주십시오. 지금 하루 같은 경우에는 BS 홀딩스 통해 가지고 FTX에 이제 투자를 했고요. 그 와중에 이제 BS 홀딩스한테 일종의 사기를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BS 홀딩스하고 하루하고 전혀 모르는 남남 관계냐?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서로 간에 뭐 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서로 충분히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BS 홀딩스 상황을 하루가 몰랐을 수는 없어요. 적어도 이 둘은 서로 간 이제 적어도 BS 홀딩스의 상황을 하루는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BS 홀딩스를 어떻게 지원하기 위해서 하루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이제 투자를 한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델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자 차익을 소위 말해서 먹기 위해서 하루에 투자를 한 거라고 보여져요. 하루 같은 경우에는 연리 12%를 지원하는 반면에 델리오는 10% 정도거든요. 그 2% 차익을 위해서 델리오가 하루에 투자를 한 건데 결국에는 이 하루에 이제 물린 거죠. 그러면 델리오는 하루의 상황을 몰랐을까라는 부분에서 저는 델리오가 그렇게 치밀하게 시장을 분석하고 하루의 상황이 어떻다라고 보고 투자한 것 같지는 않아요. 단순하게 이자 차익이 있으니까는 이런 부분을 이제 투자한 거라고 보여주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 이제 연쇄적으로 출금 이제 정지가 발생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네 분 일단 초반에 말씀하셨던 상황은 몰랐을 상황은 아니다. 그다음에 그렇죠. 어느 정도는 다 연관성이 있고 뭐 일단 뭐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은 그 기업체들은 좀 연관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뭐 약간은 이제 그런 중론들이 있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여기 하루와 델리오는 뭐 저희가 얘기하는 거래소 운용사지 않습니까? 근데 두 회사의 그 같은 듯 좀 네. 다른 게 있는데 그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황 대표님부터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우선은 델리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내 그 바스프 라이센스도 사실 취득을 하였고, 그리고 대규모로 그런 라이센스 부분을 많이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하고, 실제 개인적으로 또 델리오 라운지 같은 경우는 매주 행사 같은 것도 하고 교육도 하고, 정상호 대표님 같은 경우도 특히 다른 많은 행사들을 하면서 키 인플루언서 및 키 업계 인더스트리얼 리더로서 활용을 많이 하셨던 분이시다 보니 델리오가 갖는 지위는 하루 인베스트하고는 다소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다소 아쉬운 점은 델리오의 주된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가 사실 이런 나름의 스테이킹 이자 및 이자 지급 관련된 비즈니스인데, 정작 바스프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보관 관리업자로 이제 분류가 돼 있고 약간 커스터디 부분이 있다 보니 사실 커스터디 부분이나 운영 부분은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전혀 다른 비즈니스 양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델리오가 앞으로 있을 어떤 식으로 그걸 다시 증빙할 것인지, 또 앞으로 있을 타격이 어떻게 될지는 다소 어려우나 우선 델리오는 바스프 라이센스가 있다는 부분이 하루 인베스트하고는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좀 다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 약간 다른 게 그 바스프라는 것들에 대해서 살짝 좀 더 설명을 해주셔야 좀 설명이 좀 쉽게 들어갈 것 같아서요. 네, 물론 이제 저보다 훨씬 더 법률 네, 전문가분이 일단은- 계시긴 하지만 네네.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들하고 좀 다르게 암호화폐나 이런 디지털 자산을 취급하거나 이걸 업종에 하려면은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이제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라는 분류가 새롭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걸 저희가 업계에서는 줄여서 바스프라고만 이제 하고 있는데, 바스프는 사실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소위 알고 있는 업비트나 빗선처럼 거래소들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단순 보관만 하는 월렛,
혹은 원래에서 다시 또 운용을 해서 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가상자산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바스프 라이센스가 사실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 델리오는 굉장히 초기부터 이 바스프 라이센스를 취득을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가상자산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히 좀 신뢰도 있고 나름 한국의 이런 리걸 컴플라이언스 부분에서도 준수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회장님 그러면 또 여기에 또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네. 규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차이점을 좀 말씀하셨는데 좀 연결돼서 좀 같이 좀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서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 제도권 진입을 시켰는데요. 그 특검법에 보면은 자본시장법과 같이 외국에 있는 회사지만 국내인을 영업으로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똑같이 그 금융당국의 그 사전 신고, 그 수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하루 인베스트는 전 세계 뭐 140개국을 대상으로 영업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싱가포르에 토지를 하고 있지만 영업 대상은 대부분 한국인이다. 따라서 당연히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서 그 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지 않은 무허가 기업이다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그리고 이게 금융당국에서는 작년 2021년도에 보면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서 신고 수리를 받도록 여러 번 공지를 하고 문서까지 보냈습니다. 하지만 함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인은 한국인이고 회사는 싱가포르에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대한민국 법을 농락하는 무허가 기업이 하루 인베스트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델리오 같은 경우는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서 코인 보관관리업체, 영어로 커스터디 업체로 그 금융당국의 신고 수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는 정확하게 보관관리업자라고 표시한 바가 없습니다. 금융당국에서 아주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서 신고 수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국내 유일의 보관관리업체가 아니고 가상자산 예치 랜딩 금융기업이라고 해서 이것 또한 명확하게 그 형법에 봐서는 기망에 의한 사기, 그리고 이 신고 수리를 담당하고 있는 당국에서도 이걸 몰랐을 리 없다 하는 그 두 가지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일단 회장님께서는 약간 법적인 문제도 말씀하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홍 변호사님 그 변호사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좀 보강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아까 나왔던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뭐 바스프 라이센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특검법에 의해서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를 하려면은 정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신고를 하려면은 이제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ISMS 인증, 이제 정보보호 인증인데 그거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실명 계좌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실명 계좌는 아직 받은 바가 없고 ISMS 인증만 받아도 일단은 이 신고 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델리오 같은 경우는 이미 공식적으로 그 금융 당국에 바스프 라이센스를 받은 거고 그 과정에서 2개월간의 이제 특검법에 ISMS 인증을 받으려면은 2개월간 이제 뭐 예비 심사를 해야 되고 그걸 통과하고 다시 본 심사 이렇게 들어가서 그 요건 같은 거를 보면은 우리의 뭐 가상자산을 뭐 이런 핫월렛뿐만 아니라 다른 그 이런 인터넷으로 연결되지 않은 다른 뭐 관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과 분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를 전담하는 보안업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기준을 충족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를 안전하게 투자자들로부터 보관하고 있다. 이런 라이센스를 받은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델리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바스프 라이센스를 받은 거고 그 하루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데 델리오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관 관리업자라고 인증을 받은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정부의 어느 정도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자산 운용을 하는 거는 가상자산을 매도
그다음에 매수하는 행위에 속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보관 관리라고 하면은 단순히 우리가 투자자들로부터 이 코인을 받아서 가만히 갖고 있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사고 팔면서 그 차익을 얻고 그 높은 10%의 이자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그 차익 거래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영업으로서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매수한 행위가 아닌가. 그래서 이 라이센스 또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런 매수하는 행위로 받으면은 훨씬 더 많은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 보관 관리라고 하면은 상당히 그 기준이 완화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어쨌든 델리오 같은 경우는 이런 라이센스로 인해서 상당한 시장의 신뢰를 받았던 게 사실이고 하루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이런 라이센스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한국이지만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만의 이게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는 게 과연 싱가포르에서 그걸 허용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다면 이것이 과연 허용될 수 있는 것인가? 허용하는 국가, 그러니까 이런 국가 안에서 다 이제 운영하는 국가 안에서 전부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도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법적인 그 구멍을 이용해서 영업을 했다고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교수님 이제 예. 세 분이 좀 얘기하다 보니까 좀 많이 해서 딱 한마디씩 정의를 해준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지금 이제 바스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신뢰성을 갖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바스프를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신뢰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바스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ISMS 취득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걸으면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굳이 연결을 짓자면은 바스프 이꼴 ISMS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이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업태가 너무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업태를 신고할 때 FIU 같은 경우에도 이걸 도저히 업태를 분류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이 하기엔 너무 분류가 많으니까는 이거를 야 얘는 예치업자, 얘는 무슨 업자, 얘는 무슨 업자 이거를 일일이 다 분류할 수는 없어요. 그건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금융감독당국이 놓친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금융당국한테 완전히 또 떠넘기기에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애매해요. 결국에는 신고업자가 이런 이제 금융감독기관을 기망해서 신고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게 제일 맞는 걸 거예요. 자, 조금 네 분의 아니 그 부분 좀 짚어봐야 네네. 될 것 같아요. 재밌는 예. 또 상당히 말씀해 주시죠. 중요한 얘기인데요. 네. 네. 그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에 보면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고를 할 때 말이에요. 거짓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신고를 받는데 제출한 모든 자료가 내용 중 거짓이라고 하면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벌칙 조항이 있어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그 델리오가 그 거짓으로 신고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신고를 할 때는 명확하게 커스터디, 보관 관리 업자로 한정해서 신고를 한 거예요. 예. 다만 실제 영업을 할 때, 그리고 홈페이지도 보면은 보관 관리 업자로 금융당국에 신고 수리받다는 게 없습니다. 정확하게 보면은 정부 당국으로부터 신고 수리받은 예치 랜딩 한국 유일의 금융국지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신고 수리한 내용을 넘어서 했다. 그렇게 봐야 되고 만약에 거짓으로 신고했다고 하면은 그건 뭐 금방 예. 금융위원회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저도 공부를 해봐서 알지만 또 왜냐면은 그걸 체크를 못했을 때는 담당 공무원들이 징계를 먹거나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될 부분은 뭐냐면 지금 그 특정금융정보법에 신고 수리하는 가상자산 사업자 업종에 코인 토큰 자산 운영이 없어요. 기타로 분류가 되죠. 아니 알 수 없습니다. 네. 자산 운영 업종은 없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그리고 금융 당국에는 보면은 가상자산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지만 자본시장법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법이라고 하는 미카에도 보면 자산 운영업이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대부분 매매,
그리고 보관 관리 이런 정도만 나와 있지 그 미카에 보면은 자산 운용업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뜻하는 게 뭐냐면 미카라든지 외국의 사례를 보면 코인 자산 운용업도 외국의 증권거래법, 금융상품거래법,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할 것이지 코인법에서 할 것이 아니다. 또 두 번째는 부분요. 현재 국회 그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1단계 법안에도 보면 자산 운용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정기 국회에서 다루겠다고 해서 나와 있는 대상 업종에도 보면 우리나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내년도 2단계 법안에서 다루겠다고 하는데도 보면은 코인 자산 운용업은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미카라든지 외국의 사례, 우리나라의 법 동향을 봤을 때는 코인을 이용한 자산 운용업은 기준에 있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할 걸로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럼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당국은 코인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지만은 자본시장법을 관장하는 부서도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서가 이미 손을 대서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게 지금 사회적으로 큰 화두입니다. 아하. 자, 일단 교수님 뭐 예.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실까요? 사실은 이제 회장님 말씀 일부 동의하고요. 네. 뭐 일단 대신에- 동의하는 부분과 좀 예, 반대 의견을 좀 대신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전체 모든 이제 코인 시장이 자본시장법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지금 논의가 되는 게 결국에는 코인들이 각각의 개별 코인들이 정권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거기서 정권성이 있는 부분으로 분류가 된다면은 그거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되고 지금 현재 이제 거래소가 아닌 정권과 관련 주식과 관련된 거래소로 넘어가는 게 맞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50개를 정권성이 있다라고 이제 분류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이 어떻게 결정을 내는지를 보고 나머지 내용들을 아마 정리를 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미국의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분명히 정권성 있는 부분은 자본시장법이 바로 적용이 될 것이고요. 아닌 부분은 기존의 거래소에서 다시 이제 뭐 지금처럼 운영이 될 겁니다. 예. 근데 그건 다른 거죠. 잠시만요. 아니 잠깐만요. 예. 개별 코인을 자본시장법에서 증권 토코로 보는 것하고 지금 오늘 우리가 다른 것은 업종, 그렇죠. 예. 업종.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인을 이용한 자산 운용업은 예. 외국에서도 미카법에도 없더라.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검법에도 없고 국회 계류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1단계 법에도 없고 내년도 다룰 2단계 법안에도 그 자산 운용업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미국에는 증권법, 유럽에는 금융상품거래법,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코인을 이용한 자산 운용업은 자본시장법에서 규율을 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특검법 같은 경우에 죄송한데 말씀하십시오. 예,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타겟이었어요. 1차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특검법이나 지금 바스프나 이런 부분이 거래소 중심으로 많이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안정화됐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이제 깨끗해졌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이제 그 어떤 업태 비즈니스 모델로. 근데 그런 과정에 지금 이제 델리온 하루가 사건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이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법이나 아니면은 자본시장법에서 새로운 이제 그 델리오 같은 이런 가상자산 운용사들을 규제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2차 법안, 3차 법안에서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사실은 법안이 따라가기에는 너무 빨랐어요,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놓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예. 자, 그 두 분의 이제 논점은 뭐냐면 이제 보시죠. 어차피 이제 바로 다음 질문 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하루인베스트 경우 국내 법이 없기 때문에 한국어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해외 법인처럼 해서 우회적으로 영어를 했던 게 이제 대부분의 이제 공통된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맞고 또 여기서 이제 델리오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두 분의 이제 관점이 그런 것 같아요. 더 그 이상의 그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허가에 없는 그렇죠. 업을 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규제를
증권법으로 해야 될 것이냐, 특검법으로 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던 두 분의 이제 의도는 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만 시청해 주신 분과 패널 분들 이해하실 텐데, 자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요라고 하는 문제를 좀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이건 좀 너무 어차피 이제 법적인 부분이나 규제 측면을 얘기할 거니까 일단 황 대표님부터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업계 쪽 사람으로서 그러니까요. 생각을 이제 하면은 그러니까 자산운용법, 뭐 자산운용, 뭐 스테이킹 법적인 부분과 비법적인 용어들이 막 혼재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단적인 예로 이더리움 재단만 하더라도 작년에 POS로 전환을 하면서 이더리움을 32개를 가진 사람은 예치를 하면 이제 이더리움으로 이자를 더 받습니다. 이걸 가지고 자산운용업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왜냐하면 그 이자를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을 수량으로 주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더리움 수량으로 이자를 주는 거지 그게 뭔가 확정된 금액이라든지 확정된 이자율은 아니다. 왜냐하면 블록 생성에 따라서 기여한 거를 그때그때 고시해가지고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게 이 부분은 사실은 중앙화된 것도 아니고 이거 굉장히 탈중앙화된 겁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거는 이 32개의 이더리움을 모은다는 것 자체가 액수가 크다 보니 그렇죠. 이 32개를 모아주는 대행사가 몇 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이낸스입니다.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이더리움이라는 비이더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 32개의 자기가 할당된 부분만큼만 이자를 받아가는 대신 그 초과된 수수료를 바이낸스가 받아가죠. 이거는 중앙화된 금융입니다. 네네. 탈중앙화된 금융에 의존하는 중앙화된 금융이다 보니 그러니까 중앙화된 그 기관이 기업을 관리를 해준다.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관리를 해주는 거지만 이 이자의 원천은 사실은 탈중앙 시스템인 그렇죠. 거죠. 이걸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자산운용법이나 그런 기존에 있었던 자본시장법이 이걸 어느 정도까지 할 수가 있을지. 또 중요한 거는 법은 결국은 이 현상에 따라 따라가겠지만 이 현상은 또 진화하거든요. 마치 루나 같은 경우도 루나테라지만 이 루나테라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시스템이었지만 이게 특정한 알고리즘 공격이 들어가면 이 구조가 무너져 버리는. 그럼 결국은 디파이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디파이 갔더니 알고 보니 디파이가 제일 위험할 수도 있다더라.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가고 있는 게 블록체인 업계에 있다 보니 예. 제가 개인적으로 업계에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블록체인 업계는 더 빠르게 진화될 거고 이제 더 고도화된 금융 스킬들이 이제 들어갈 텐데 여기서 과연 실질적인 일반 투자자들, 실질적인 뭐 시청자분들 아니면은 광고를 보고 접근하는 분들이 얼마나 명쾌하게 이런 리스크를 인지하고 들어갈 것인지 아닐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보완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황 대표님이 좀 입장을 제가 연결해서 네. 바로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좀 너무 빠른 상태로 되다 네. 보니까 문제가 됐다라고 좀 비슷한 의견을 내시는 것 네. 같아서 바로 제가 교수님께 넘겨보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황 대표님 말씀이 맞다라고 봐요. 사실은 우리가 불과 2년 전만 해도요. 거래소가 문제였지 델리오나 지금 하루 같은 부분은 정부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거래소들은 너무 잠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이제 문제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델리오나 하루가 특히 이제 하루 같은 경우에 왜 터졌을까? 지금 다른 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바스퍼 신고 안 하고 마치 우리는 외국 기업이야라고 하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영업 안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단지 우리한테 들어온 거야. 사실은 거의 이런 톤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게 하루가 외국이냐? 그건 아니에요. 단지 이제 편법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규제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런 규제의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ICO 금지라고 봐요. ICO를 금지하니까는 코인 재단들이 해외에다가 페이퍼 컴퍼니 만들고요. 국내에다가는 관리회사라고 해가지고 하나 두고요. 결국에는 그 페이퍼 컴퍼니하고 관리회사는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고가 생기면은 와 우리는 모르겠고요. 해외 재단이라서 해외에다 떠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조가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ICO를 차라리 허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내에서 철저하게 책임질 수 있는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는 법인 아니면 책임질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루 사건 터졌지만 누가 책임져요? 아무도 안 지지.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는 모르겠고요. 싱가포르 가세요. 결국엔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내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인 아니면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둬야 되고 거기를 위해서는 저는 이거는 이제 코인까지 마찬가지예요. ICO는 풀어줘야 돼요. 자, 일단 남 교수님 ICO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네. 회장님 또 거기 또 ICO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또 많으시니까. 거기에는 그 네. 두 가지를 짚고 하고 싶은데 예, 예. 지금은요 델리오 같은 경우 말이에요. 네네. 어쨌든 간에 금융당국으로부터 신고수리가 소위 말해 허가받은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특검법 제8조에 어떤 규정이 있느냐면
당국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인 경우에 고객의 자산과 회사의 자산을 구분해서 관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자산도 명단을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경우는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금융당국의 권고에 의해서 지금 보면은 러피트나 대부분의 거래소는 그렇게 했습니다. 3개월 단위로 외부 회계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해라 이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고객에서 받은 돈은 1,000억 원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은 1,032억 원. 그래, 예를 들어 우리 거래소가 망해도 고객들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발 더 나가면 그것도 지금 그 금융당국 권고에 의해서 고객의 자산을 예치할 때에 회사 명의가 아니라 그 고객의 명의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특검법에 나와 있는 고객 자산을 회사 자산과 구분해서 예치 관리하라고는 규정만 제대로 지켜졌다고 하면 고객들로서 걱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개월 단위로 금융당국 권고에 의해서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공지를 해서 우리가 받은 전체 토큰은 BTC는 몇 개, 이들은 몇 개,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얼마이기 때문에 105%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경우는 지금 그 테라 루나 사건인 경우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업체인 테라폼랩스와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영을 법원에 기소했습니다. 권도영은 뭐라 그러냐? 회사는 싱가포르에 있고 저는 한국인입니다. 왜 미국 법으로 나를 기소하냐? 반발했죠? 법원에서는 아니야. 미국 법에는 비록 외국 법인이라 할지라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면 규제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걸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검법에 보면 명확하게 외국 회사일지라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효과를 미칠 경우에는 특검법을 적용한다고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 신고라든지 여러 조건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걸 지적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홍 변호사님, 네. 지금 이 관점은 법적으로 뭐 가능성 있는 이야기일까요? 지금 어차피 이제 법적인 부분 조금 여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 드리는데. 그러니까 일단 너무 네. 많은 얘기가 나와서 조금 네. 정리를 하면은 네네. 먼저 회장님께서 네네. 뭐 이 특검법상의 이 그 가상자산 사업자 이런 걸 보면은 그 자신의 회사의 자산과 고객의 자산을 분리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셨고, 또 하나가 이제 권도영 같은 경우가 뭐 미국에서 이제 기소를 하니까 우리나라 왜 나를 기소하냐, 나는 미국인도 아니고 뭐 미국에서 이런 행위를 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항변을 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특검법을 말씀드리면은 아까 처음에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법은 처음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법이다라는 말이 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여기서 그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점은 자신의 자산과 그리고 회사의 자산과 그리고 고객의 자산을 분리해서 회사가 망하더라도 고객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거는 충분히 거래소에서는 그 일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FTX 같은 경우도 그게 안 지켜지니까 망한 거고. 그런데 가상자산 이런 그 커스터디 이렇게 자산 운용을 하는 사람들은 고객의 자산을 자기와 이제 회사의 자산과 분리해서 운용하면은 이 자체가 그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결국은 가상자산을 애초에 고객의 자산으로 막 그 다른 데에 투자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데 이제 뭐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걸 차익을 얻기 위해서 받은 건데 이거를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 이렇게 이거를 뭐 자신의 자산과 분리해라 막 이러면은 결국은 똑같은 얘기거든요. 뭐 고객이 어쨌든 고객의 자산으로 뭐 델리오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하루인베스트에 투자를 하면은 자신의 채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연 12% 이자 준다고 했으니까 12%의 이자랑 원금을 달라 이런 채권이 있는 건데 어차피 그쪽 망하면은 고객의 자산이든 회사의 자산이든 다 망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이런 자산 운용을 대상으로 한 법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에 대한 구멍이 있고 이 자체로서 그 고객의 자산과 회사의 자산이 분리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 이
그 경영상의 이런 방침을 따르면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가상자산을 그 가상자산 사업자에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이거에 대해서는 또 우리나라 형법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형법은 뭐 여러 가지 조문이 있는데 뭐 내국인의 국외범 이렇게 해서 형법의 적용 범위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즉 처벌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인베스트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블로그나 막 이런 데서 한국어 서비스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그렇죠. 예, 그 싱가포르 회사지만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게 명확하게 보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들을 싹 삭제하고 영어로만 그 하고 있고 지금도 그 공지 영어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 우리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어. 그리고 걔네들이 맡긴 거는 그냥 알아서 그 들어온 거고 우리는 하지 않았어. 이렇게 항변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거에서는 뭐 하루인베스트 같은 경우를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지금 전반적으로 패널분들이 얘기하시는 건 이런 부분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디지털 자산, 가상 자산 법들이 좀 의도치 않게 거래소 중심으로 법들이 굉장히 되어 있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투자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제 당국이나 뭐 많은 법 규정들이 그렇게 갔었는데 최근에 이제 업황이 커지면서 그 생각하지도 못했던 구멍들이 거래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지금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거를 갑자기 특근법으로 하기에도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근데 큰 테두리 안에서는 자본시장법으로 이제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아직 혼재는 있다라고 제가 좀 이해를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법적인 얘기가 있으면 다시 나눠보도록 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궁금한 건 원래 그 우리가 이자를 하는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여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가상자산에서도 똑같은 법적인 문제가 되죠. 이게 가능한 규제 산업일까요?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렇게 그건 제가 정리를 좀 해보면 네네. 그 자본시장법에 보면은 그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제2조에 보면 거기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금전 말고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까지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을 했어요. 따라서 지금 여러 법조계에 계신 분들하고 조회를 해보면 일반 법인 경우는 대부분 금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만큼은 유독 금전 플러스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코인을 이용한 자산운용업 똑같이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특근법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인을 이용한 자산운용업은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규율을 한 것이 맞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법인 미카이도 보면 코인 자산운용사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증권법, 유럽의 그 금융상품거래법도 보면은 처음부터 그 스위스 같은 경우도 2018년 2월 달에 ICO 지침을 발표할 때에 그 증권형은 증권법에서 규율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도 스테이킹의 경우는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이미 그 코인베이스라든지 이번에 이거 바이낸스 기수할 때도 보면 뭐라고 나왔느냐면은 바이낸스가 너네가 자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증권법에 의한 자산 운용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자산 운용업까지 기소를 했다. 따라서 이건 말씀드리면 코인을 이용한 자산 운용업은 특근법에서가 아니라 그 증권법이나 금융상품거래법 우리나라인 경우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율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이 방송을 보시는 이제 이 하루나 델리오 때문에 손해 보시는 그 투자자분들은 회장님 말씀이 너무 시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근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자본시장으로 하자고 했을 때 시원함은 있지만 아직은 이제 저희가 이건 아까 말씀드린 회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저희가 정리될 수도 없지만 자 여기서 그 업계를 계시는 대표님 입장에서는 네. 만약에 이런 사태들이 자본시장으로 넘어갔을 네. 때는 어떤 상황이 될까요? 이건 좀 제가 약간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요. 네네. 저희 회사에 통장 개설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인터넷에서 뭐 보험을 한다든지 다 금지되어 있고요.
뭘 하면 항상 저거 서약서를 제출해달라고. 그 이유는 뭔가요? 가상 자산은 자기들이 그냥 취급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고, 그러니까 그것처럼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자산운용법에서 만약에 돼서 자산운용법에 맞춰서 금융자산업으로 설립이 되고 등록이 될 수 있다면 그 가이드만 나오면 당연히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말은 그렇게 항상 업계에서 나오곤 있지만 실제 실무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신청을 하면은 다 거절이고 다 심사 보류고 저보고 필요하면은 제가 그냥 개인으로 보증을 해가지고 절대 이 통장에서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자금 거래를 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라고만 해줘야지 지점장이 승인을 해주고. 근데 이게 어떤 법이 금지하거나 혹은 어떤 그 법이 그걸 합법화해서가 아니라 회색지대여서 그런 거거든요. 회색지대인 상황에서 무조건 책임은 금융권에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금융권이 결국 라이센스를 보유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 같은 이제 일반 디지털 자산이나 암호화폐에 있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등록을 했다거나 그걸 심사를 한 그런 기관들을 처벌하기 때문에 약간의 양쪽 간에 사실은 좀 어려운 텐션이 약간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주변에 그런 금융 전문가분들한테 상의를 좀 구하면은 그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투자자문업, 뭐 자본시장법, 아니면 PE, 뭐 에퀴티, 자산운용사 이런 라이센스들은 각각에 따른 기준들이 있고 그걸 충족을 하면은 그 순간 권리가 생기고 그 부여된 권한 폭에서는 자유가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이 디지털 자산은 하는 업종은 그쪽인데 맞아요. 이걸 등록할 수 있는 부분이나 그거에 따른 권리가 없는 상황에서 시장은 너무 커지다 보니 루나나 테라 같은 사건, 하루 인베스트 같은 사건 이런 다 싱가포르로 하는 이유가 저희가 싱가포르로 가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이 아니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안 준단 말이에요. 허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는 허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은 예. 그 누구보다도 먼저 신청하고 그렇습니다. 그 누구보다 그 기준 따르고 싶은데 약간 그런 부분들이 약간 미비돼 있다 보니 시장은 폭발적으로 커져가고 있고 약간 그런 약간 딜레마 속에서의 이런 사업들이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업계를 대표하는 대표님 입장에서는 어떠한 그 배려도 없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를 딱 해버리면 뭐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 경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좀 맞습니다. 들려져요. 자, 여기서 교수님, 예.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아까 예. 말씀하신 대로 여신 행위도 안 되는 것도 편법으로 그럼 이용한 걸로 봐야 될까요? 얼마 전에 작년이에요. 작년에 델리오하고 이제 델리오에서 대출을 받은 모 개인하고 민사 소송이 있었거든요. 아, 거기에서 이제 그 델리오에서 이제 대출을 받은 그 사인이 델리오는 대부업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코인을 빌려주고 거기에 코인에 대한 이자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법원의 판례는 대부업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현금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까 회장님께서 이거는 금융상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금융상품을 빌려주고 금융상품에 대한 이자를 받으면 그것도 또 일종의 대부업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이 지금 현재는 코인에 대해서 일종의 금융상품이나 유가증권으로 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또 이제 우리 황 대표님 했던 이야기가 금융권이 자꾸 이제 은행이 결국에는 이제 기업들한테 뭔가를 요구를 하죠. 그런데 저는 금융감독당국이 더 나쁘다라고 봐요. 사실은 금융감독당국이 그 크립토 업체들을 규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크립토 업체를 존중해 너희들한테 아무것도 우리는 지침을 주지 않아 너희들은 열심히 영업을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해놓고 은행한테는 이야기하죠. 너희들 그 크립토 업체랑 거래하려고 거래하면 우리가 니들 감독 나갈 거야. 똑바로 해. 라고 하면은 누가 크립토 업체랑 은행이 크립토 업체하고 누가 이제 거래를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지. 안 하고 말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금융권이 문제가 아니고요. 규제 당국이 문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법에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면 허락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법이 허용하면은 하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문제가 법보다 정책이 우선해요. 법에서 허락을 해도 아니 정책적으로 안 돼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업체는 더 이상 토를 못 달아요. 그러니까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것도 일이 자꾸 이야기가 확대돼서 조금은 그런데 올해 4월 달인가요? 그 국회에서 금융위원회 이제 뭐 과장하고 몇 분을 모시고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모 업체 임원이 그런 이야기했어요. 아니
금융위원회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허가 취소하냐고, 사업 못하게 하냐고. 그러니까 거기 앉아 있던 이제 과장의 얼굴이 이제 과장 얼굴이 얼굴붉은해지면서 굉장히 험악해졌는데 그런 게 단적인 예인 거예요. 너희들 가이드라인 다 지키고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결과는 사업하면 안 돼, 허가 취소. 그러면 애초에 하지 말아라고 막았어야죠. 그게 우리나라 금융 당국의 지금 문제인 거예요. 자, 저도 약간 그 최근에 나왔던 기사가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법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가상자산을 대부업으로 이렇게 판례가 안 된다는 기사를 한번 보긴 했는데, 자 그러면 회장님이 얘기했던 거랑 아니 잠깐요. 그건 좀 다릅니다. 네네.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기사가 있어서 점검을 해봤거든요. 예. 그러면 대부업에는 명확하게 금전으로 한정돼 있어요. 근데 유가증권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아니 어쨌든 현재 예. 내가 보니까 저도 그게 뭘까 해서 점검을 해봤더니 대부업법에는 그 대부업의 거래 대상을 금전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가증권이면은 그게 돼요. 전당법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반면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본시장법인 보면 금전 플러스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다 이게 추가됐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업법에서는 코인을 거기 판례 해설서에 보면은 오히려 코인을 유가증권성으로 보는 것이지 금전으로 보지 않는다. 하기 때문에 대부업법에서는 어차피 판결은 법의 해석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전 플러스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코인 토큰을 대상으로 봐도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지금 저희가 지금 일부의 논점은 뭐였냐면, 그러면 이 업이 가상자산인데 자본시장법으로 될 수 있냐라는 게 갑자기 화두로 되긴 했습니다. 어차피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결론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을 계속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마 당국이나 실질적으로 수사가 들어가는 그렇죠. 검찰 쪽에서도 예.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 핵심적인 화두예요. 네네. 일단은 저희가 1부에서는 이 정도 마치고요. 2부에서 조금 연결되면서 그 델리오 사태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